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감성 품질 설계 또는 재설계를 점프를 활용한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와이즈 메카의 차주현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K-팝이나 K-뷰티, K-푸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붐을 이루고 있는데 보통 이제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면 거기엔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유가 없게 되면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가져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감성 품질일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품질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경로의 의존성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은 한번 어떤 판단을 하게 되면 그 길을 계속 이제 반복하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됩니다. 이제 굉장히 그 유명한 케이스로 이제 맥도날드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맥도날드의 굉장히 오래된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맥도날드의 카운터 높이가 72cm.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주저없이 불편 없이 지갑을 꺼낼 수 있는 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제 서비스하고도 연결돼서 판매를 하는 시점에서 고객이 주문하면 3초 이내에 소다는 어떤 걸로 드시겠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권유 판매를 합니다. 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무의식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대답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감성 마케팅적인 요소, 특히 이거 제품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빵의 두께가 17mm, 위아래로 34mm, 거기에 이제 패치는 10mm. 이 크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입을 벌렸을 때 평균 크기가 50mm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 이제 44mm의 햄버거를 물고 있을 때 심리적으로 가장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감성적인 그 요소에는 상식 파괴 요소도 있는데 대부분의 음료가 이제 차갑거나 또는 뜨겁거나 그래서 이제 보통 4도, 40도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맥도날드 밀크쉐이크는 15도라고 얘기하는 파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또 숨어 있는 어떠한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빨대하고 연결이 돼 있고 빨대의 두께를 조정했을 때 빨려 들어가는 이제 온도나 이런 부분에서의 느낌이 잠재의식적으로 어릴 때 엄마의 젖을 빨던 그런 느낌을 파악한다.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다음 그 슬라이드에서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맥도날드의 광고 장면 한 부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도날드의 이 모든 이야기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쫄깃, 촉촉, 노릇, 빵 하나에도 3가지 섬세한 변화를 담고 이렇게 터지는 육즙을 잡으려고 그릴 사이 공간을 9.4% 넓힙니다. 장렬하는 풍미를 위해 패티를 구울 때 양파 3.5g을 뿌리고 사르르 입에서 녹는 치즈를 위해 온도의 미세한 차이를 놓치지 않습니다. 채소 보관량을 줄이니까 채소는 더 신선해지죠. 빅맥 소스를 50% 늘려 빈틈없이 풍성한 맛을 완성합니다. 당신의 이야기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완성한 디테일한 변화들, 맥도날드에서 경험해 보세요. 디테일의 차이가 버거의 차이. 좀 전에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기본적으로 감성적인 부분들은 보통은 이제 감성 그 자체로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들은 그런 감성 부분을 계량화해서 컨트롤을 어떻게 정밀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설계와 재설계 방법론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제 보시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통 이제 사람들이 센싱, 감각, 특히 이제 오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사실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각이 5개 부분이 아니라 21가지로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의 각도에서 좀 감성 품질을 관리하는 그런 척도로 측면에서 이제 확인하게 되면 거기에는 당연히 이제 전략적인 면과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스적인 면,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부분, 기술과 툴, 그다음에 시스템, 네트워크,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연동이 돼서 접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계획과 프로세스에서는 실행, 그다음에 사람에게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감성 품질을 관리하는 개량화된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하드와 소프트 스킬,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시스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전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같은 부분까지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부분은 단순히 이제 품질이나 또는 특히 이제 감성 품질을 정적 특성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동적 특성으로 이제 저희가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기존의 이제 품질 관리 체계와 연계돼서 이제 표준화되고 또 그다음에 최적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확대되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공유할 그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적인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감성 품질을 디자인하고 리디자인, 그다음에 재설계하는 그 프로세스는 크게 보면 두 개의 큰 틀로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감성 품질을 특성화하는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는 단계와,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그 부분에 대한 요소를 X와 Y로 분리해서 X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는 다시 각각으로 세분화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당연히 이제 뭐 기본적인 마케팅 그런 원리와 유사하게 고객이 세분화되는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분류하는 부분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감성적인 부분에 접근하기 위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작게 세분화된 그런 논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거기서 느끼는 감성 요소를 도출합니다. 특히 이제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어휘가 많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어휘에만, 그러니까 언어적인 부분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고, 좀 더 이제 많이 진보되어 있는 기술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더 접근 방법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감성 요소를 파악하고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감성 품질의 특성화 영역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안에서 최적화하는 부분으로, 첫 번째는 감성 품질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감성 요소들을 실제로 기술적인 요소로 저희가 변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크게 정성적인 부분을 정성적인 부분으로, 또는 정성적인 부분을 정량적인 부분으로, 또는 정량적인 부분을 정량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세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렇게 분리된 또는 전환된 요소를 실제로 측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측정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대표적인 특성으로는 저희가 이제 어치비뷰트 R&R 같은 부분.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을 측정하고 평가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반복적이고 재현되는가에 대한 요소와, 그래서 어느 정도의 목표가 정말로 고객들이 원하는 부분이 될 것인가, 또는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이제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요. 네, 모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최적화하는 방법이나 의사결정하는 방법, 관리하는 방법들이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자, 큰 그림에서는 뭐 이 부분을 전부 다 이제 다뤄야 되겠지만, 워낙 이제 범위가 넓은 그런 얘기가 돼서 점프 부분을 이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만 골라서 저희가 이제 설명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앞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객 세분화에 대한 부분 하나, 그다음에 고객의 감성 요소에 대해서 개통화하는 부분에 대한 요소 하나, 그다음에 감성 품질을 측정하는 부분에 대한 하나, 그다음에 이제 감성 품질에 대한 최적화하는 영역이 하나,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이런 감성 품질을 설계하고 재설계하는 부분에서 포인트로 고객에 대한 이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뭐 마케팅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개념에서 보면은 많은 경우에 인구 통계 변수나 그다음에 이제 지역적이고 행동, 그다음에 심리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보는데, 감성에서의 그 포인트는 그 세그멘트에 따른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람마다 느끼는 그 감성이라는 부분에 그 유니크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한데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방향 부분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리세그멘테이션이라고 얘기해서 센서리나 메타 인지에 관련된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있었던 세그멘테이션을 조금
좀 새로운 각도,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부분에서 디지털 세상에서의 그런 전파, 그래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또는 이제 뭐 하이퍼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이제 영향도를 많이 미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퍼져나가느냐라는 부분, 또는 디지털 세계에서는 파레토 논리보다는 롱테일처럼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롱테일 커스터마이제이션 하시는 부분들, 이런 식의 또 이제 접근 방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한 부분은 이제 블루오션 전략이라든지 등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 비고객의 이제 고객화 같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또는 기존에 왜 비고객이 됐는지 뭐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여러분하고 점프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특히 이제 센서리에 관련된 리세그멘테이션 부분이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은 사실은 각각 다 독립적인 요소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좀 섞여서 쓸 수 있는, 혼용돼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요소를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고객들을 세그멘테이션 할 때 많이 쓰는 뭐 결혼의 나이나 결혼 여부나 직업 또는 교육 수준, 해외 여행 뭐 정도라든지 수입, 뭐 기타 다양한 이제 경험들을 포함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감성 품질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타겟팅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은 디테일, 좀 상세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제품의 케이싱, 즉 케이스를 설계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설계하게 되면 사람의 그런 부분을 시각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실제 그런 부분을 잡고 그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고객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좀 작은 좀 타겟팅된 그룹을 패널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특성들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손 길이나 손폭, 검지, 중지, 약지, 검지 비율 이런 부분에 따른 사실은 이제 층화 부분으로 좀 분리를 해서 저희가 좀 스터디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뭐 이제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스티브 잡스가 이제 사망하기 전에 항상 일정 크기 이상을 넘지 말아라라고 이제 제약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알려진 사실이기도 한데 그때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 사람의 이제 관절 부분에 어느 부분 길이까지 제품 부분이 편리한 느낌을 줄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전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분석하기 위해서 팩터 어널리시스를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손의 길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제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고 전개를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요소들에 대한 특성들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볼 때 기본적으로 너무 작은 숫자로 이제 접근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소를 한번 5가지 정도로 한번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분 분석 기법을 기본적으로 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각 그 요소들이 이렇게 정리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부분에 대한 팩터의 요소들과 영향력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축을 바꿔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나왔던 그 요소 부분들을 X하고 이제 Y의 축을 바꿔서 이제 만들게 되면 지금 저게 제가 이 앞에 있는 A, B, C, D 이 부분은 제 감성 품질 요소들입니다. 제가 이제 이름을 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이 부분을 먼저 설명했었어야 되는데 자, 여기 이제 아까 먼저 보여드렸던 굉장히 여러 가지 품질 요소, 품질 요소 부분을 일단 팩터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요인들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반대로 설명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부분이지만 각각 요소의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그룹핑이 되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사람들의 패턴들이 어떤 요소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약간 이제 좀 혼동스럽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뒤에 그 부분을 조금씩 요약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패널 대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각각 요소들이 몇 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뽑혀서 나올 수 있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을 저희가 이제 그룹핑을 하게 되면은 특정의 세 그룹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크게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히 감성 부분에서 최종적인 부분에 어떤 최적화 작업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층별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부분에 이제 감성의 요소들을 뽑아내는 방법은 원래 이제 감성공학 또는 이제 감성 어떻게 보면 품질 이런 영역에서 보면 크게 이제 방법을 세 가지 부분으로 쪼개서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좀 언어적인 부분에서의 그 어떤 의미를 분해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의미 미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미 미분을 쪼개서 요인 분석을 해서 이미지를 아웃풋을 꺼내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이제 타입 A라고 저희가 이제 보통 부르게 되고요. 두 번째 그 타입 B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런 요소에 이제 감성 요소뿐만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을 해서 군집 관계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최근에 더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 감성 언어 대신 그런 시제품이라든지 또는 파일럿을 통해서 감각 척도를 얘기를 하고 감성을 척도를 표현해서 개별 또는 이제 복합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좀 약간 실수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감성 품질 요소를 이제 구조화하는 그런 요소를 저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패널에 의해서 100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 이제 그 안에 실제 적용된 대상은 10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널을 통해서 어떤 감성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제 테스트 제품을 통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이제 팩터 어널리시스를 한 거죠. 회전 방식 베리맥스로 해서 이제 전개를 하면은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 요소들이 각 팩터들, 이제 팩터는 어떻게 보면은 주성분 요소들처럼 각 요인 부분을 아직은 정확히 이제 명명을 할 수 없지만 어떤 그룹의 특성으로 이제 함축된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를 뽑아서 냈을 때 각각 얘기했던 이 ABCD부터 나왔던 그래서 T1, T2까지 들어간. 그래서 각각의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크기나 무게나 어떤 형상이나 거기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이제 특성들을 일단은 고객의 사전 조사를 통해서 이제 발굴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하는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이제 평균을 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나왔던 그 품질 특성 A부터 T2까지의 그 감성 요소들을 각각 그 평가했던 그 요소 부분의 영역으로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해 넣습니다. 클러스터 어널리시스에서 예를 들면 뭐 K-민이나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런 방법으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감성 품질 요소들이 어떤 형태로 이제 묶이는지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부분에서 가장 아랫단과 그다음 상위단, 그다음 그 최상위단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케이스의 전체적인 감성 요소들을 팩터 어널리시스나 군집 분석을 통해서 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소들은 그때 썼던 각각의 샘플들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샘플들을 이제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전부 다 개별적인 속성들을 파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타겟으로 잡고 있는 제품들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제 평가를 해서 스코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소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중요하게 판단되는 감성 품질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감성 품질 요소 부분은 결국은 측정이 되지 않으면 관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이제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왼쪽에 이제 요소들을 한번 보시면 감성 품질 관련돼서는 센서를 패널하고 보통 이제 기술적 대응 특성들을 이용해서 뭔가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첫 번째 영역 부분들이 이제 고객이 직접 체크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인 축으로 이용해서 바꾸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에서는 뭐 종합적인 만족도 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면 여기에서는 세부적인 그 특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그런 감성이 굉장히 중요한 같은 경우에 피부에 이제 얼마나 화장품이 잘 스며드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피부에 잘 스며드는 그런 부분조차도 굉장히 이제 사실은 복잡한 감성 부분이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뜻하고 촉촉해야 된다라는 뭐 모순적인 특성들도 존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떤 감각에 의한 대용 기술적인 요소에서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해보면 쉽게 얘기하면 표면에 남아있는 잔류량, 피부 안으로 침투할 수 있는 흡수량, 그 다음에 외부로 이제 날아가게 되는 휘발량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기술적인 특성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컨트롤 팩터 부분은 설계 요소, 특히 이제 원료의 배합, 원료의 양, 그 다음에 이제 공정 과정에서는 어떤 특성들을 주어지는지에 따른 속성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보통 이런 부분들이 모델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각각 부분이 관계를 가져야 되고 물론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상관관계로 확인을 하게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잘 정렬이 됐을 때 관리가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기존 부분에서는 고객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는 센서리 패널 방식을 이제 많이 쓰는데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피드백이나 또는 이제 뇌과학의 발전으로 이제 브레인 그 반응 자체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뉴로 피드백 방식으로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측정을 할 때 대부분의 기술적인 부분들은 기존에 쓰고 있는 측정 시스템 관리 요소들을 그대로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에게 직접 만약에 이런 값을 측정해야 되는 그런 요소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제 매저먼트 시스템에 따라 특성 부분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측정될 항목을 작업자와 작업 절차, 그다음 작업에 대한 참조 기준, 그다음에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 이런 부분이 되고요. 이제 만약에 사람이 직접 측정하게 되면 결국 이제 작업자와 작업 기기는 동일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매저먼트 시스템, 특히 이제 어트리뷰트 R&R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트리뷰트 R&R 같은 경우에는 사람 자체가 이제 측정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성 품질 특정 후 그게 기술적으로 전달되는 경우에는 그냥 이제 기본적인 MSA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제 반복성, 측정자 내 변동, 그다음에 재현성, 측정자 간의 변동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80% 정도면 오류율이 불일치가 한 10% 정도 되는데 이 부분 정도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게. 왜냐하면 이제 어트리뷰트 R&R 같은 경우에는 게이지가 최악의 경우에 한 80%까지도 조건부로 승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유할 활용 포인트는 뭐냐면 감성 품질의 특성 최적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항상 이제 결핍되는 것도 문제지만 과잉되는 것도 문제다라는 부분인데 최적화에서 항상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점프 안에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될 때 X의 속성과 Y의 속성에 따라서 이제 분석 방법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감성적인 요소에서는 Y 값 자체가 보통 이제 바이너리나 오디널, 노미널 형태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적인 요소는 연속적인 그런 속성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쓰는 부분이 로지스틱 분석 부분인데 또 로지스틱 분석 부분은 이제 선형 특성과는 다르게 이제 로짓 커브를 따라서 이제 비선형적인 속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이제 허용할 수 있는 어떤 스펙 부분을 준다면 실제로 리얼리스틱 톨러런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부적인 그런 관리 범위 부분을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점프가 갖고 있는 이제 툴 연결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툴 연결을 이용해서 최적화를 보다 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게 이제 하나의 요소를 최적화하는 방법과 여러 개의 요소를 동시에 최적화하는 방법하고의 영향도가 굉장히 많이 다르고 또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을 때는 한 가지는 이제 조건이 미트를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제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문제를 발생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또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 케이스를 설계하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보는 만족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리스폰스 Y 값은 뭐냐면 라운드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런 케이스가 뭐 저희가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지만 모서리 부분이 너무 그 날카로워도 안 되고 너무 뭉툭해도 또 좀 엣지가 없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값들을 이제 샘플을 제작을 해서 이제 패널을 통해서 이제 리뷰를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당연히 라운드 그러니까 만족도 값이 되겠죠. 만족도가 y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라운드 값이 x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점프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라운드 값을 1차 값으로만 단순하게 넣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제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서 반응 표면 분석과 연동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적화하는 부분들을 보다 더 잘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행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R과 R의 이제 회귀값의 중요도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각 부분은 이제 로직 커브고 여기는 등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이 등급에 대한 비율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다고 하는 5점에 들어가는 부분이 당연히 이제 1등급에 대한 이야기일 거고요. 그다음 4등급. 그래서 이 등급의 높은 점수의 비율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따라가게 되면은 밑에 이제 response surface 값에 critical value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0.977, 즉 0.977 거의 1에 가까울 때가 가장 최적에 가깝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데이터가 그 Y 부분이 더 다양하게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더 제가 좀 쉽게 쉬운 예제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물론 좀 전에 라운드 값을 시각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시각을 차단한 상태에서 촉각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패널에게 영향 부분을 평가를 해서 스코링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아까 하셨던 로지스틱 분석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회귀 분석까지도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뭐 최저값을 반응 표면 분석과 같이 연동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 요소 부분을 시각적인 부분에서의 평가와 그다음에 이제 촉각적인 부분에서의 평가 부분들도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프에서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인 프로파일러, 프리딕션 프로파일러에 들어가게 되면 각 부분에 대한 디자이러빌리티죠. 이 시각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특성들에 대한 만족도가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점수 자체가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라저 더 베터 부분이고 촉각에서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라저 더 베터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냐면 어떤 것이 좀 더 중요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이제 각각의 그 품질 요소, 감성 품질 요소 부분의 그 가중치를 일로 동일하게 놓을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것이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한 상황들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각적인 부분이 촉각적인 것보다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빠르고 비율적으로도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1대3 정도의 한 3배 정도로 더 가중치를 주고 제가 이제 뭐 최적 조건을 찾게 되면 맥시멈 디자이러빌리티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최저값을 추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이제 단별량이었을 때 감성 품질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을 기반으로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인 요소가 돼서 최적 조건을 찾는 그런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짧게 그 최적화 영역들만 얘기했지만 보통 이제 감성 품질 개선 방향 부분은 어떤 부분은 설계적인 부분에서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이런 부분은 보통 이제 ERRC를 적용해서 eliminate, 제거하든지 또는 감소시키든지 증가시키든지 또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주든지 해서 각 개선 대상이 되는 감성 품질 요소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런 모델을 이용해서 최적 조건을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서 설계나 재설계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보통 이제 관리 체계로 연동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제가 가장 간단하게 감성 품질을 설계하고 재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몇 포인트, 물론 이제 점프 부분을 통해서 각 영역 부분에서 좀 더 다양하고 폭넓게 이제 적용할 수가 있지만 4가지 부분만 설명드렸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이제 확대된다면 기본 프로세스가 확대돼서 감성 품질 조사의 확대, 특히 이제 요즘에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소셜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소들, 그다음에 이제 경쟁사에 대한 요소 부분들을 보다 더 폭넓고 그다음에 이제 필터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감성 품질 차별화를 위한 부분에서 복합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컨조인트 분석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넘어서 분석 계층법이라고 얘기하는 AHP라든지 또는 이제 독특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연상효능이라고 얘기해서 실제로 어떤 부분을 줬을 때 다른 각도의 어떤 느낌을 받는, 예를 들어서 어떤 화장품을 발랐을 때 그런 부분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효과를 느끼기 상당히 어렵지만 그때 특정 조건의 뭐 휘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화를 한다면 피부가 적당히 당기는 느낌은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들도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최종적으로 요새는 모든 비즈니스가 플랫폼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네트워크하고 확장돼서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거나 확인하는 이런 요소들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감성 품질을 설계하거나 재설계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몇 가지만 이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작업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진행할 때마다 이제 느끼는 부분인데 감성 품질에서 가치 전달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객 경험이라는 얘기하는 부분들은 우리에게 친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전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친밀한 부분들은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익숙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샤넬의 립스틱 중에 여성 고객들이 가장 이제 싫어하는 부분들이 샤넬 립스틱의 뚜껑이 이제 백 안에서 열려서 속이 아니면 망가지는 그런 사례들을 가장 이제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샤넬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이제 빠지지 않는 립스틱을 설계를 해냈지만 거기에 진짜 매력적인 부분은 빠지지 않는다, 뚜껑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보다 그 부분을 눌렀을 때 열리는 그 압력 부분이 굉장히 친밀하게 자동차 버튼에 눌렀을 때 창문을 누르는 버튼의 압력과 유사하게 설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친밀한데 너무 익숙한 부분은 식상한 감을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요소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케이스 안에서 뭐 디지털적인 요소에 뭐 발광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그런 속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새로움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뭐 하나만 더 추가로 얘기하게 되면은 아까 시작을 이제 그 K-팝이나 그다음에 뭐 K-뷰티, K-푸드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감성 품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이언스 영역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아트 영역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이언스에서 보통 얘기하는 MEC,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렇게 분리해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 전체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설 이제 개미의 다음 같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것을 잘 쪼개고 쪼갠다고 얘기해도 뭐 매미가 왜 노래를 멋있게 하는지 또는 꽃을 또 이렇게 막 쪼갠다고 해서 꽃이 왜 이렇게 예쁜지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마음이 되어 보아야 한다. 이런 소설 개미 중에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데 특히 감성 품질 경우에는 과학적인 부분의 분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뛰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의 그런 K라는 부분들이 하나의 그 K 신드롬에 대해서 이제 만드는 부분들은 그런 공감 능력과 분석 능력의 적절한 조합의 결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발표했던 이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들. 그래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데 좀 아이디어가 됐으면 그런 기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